나는 오늘 내 환자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꺼내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결심은 오늘 아침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자랐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언제나 똑같아요. 하얀 불빛, 약 냄새,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시간. 그 안에서 저는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그냥 버티고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리죠.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았네요.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차가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떨리는 느낌입니다. 이상하죠? 오늘따라 손끝이 자꾸 얼어붙습니다. 한미정 씨, 새 보호자 오셨대요.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시라고요? 하고 되물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윤태준 씨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 이름 15년 전 그날부터 제게는 저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간호사 옷을 벗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을 믿는 법도 잃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그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이네요. 한미정 씨, 새 환자 부탁드릴게요. 그 목소리 예전보다 낮지만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하자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돌볼 차례예요. 아주 천천히요. 그날 이후 요양원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한 명 들어왔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것 같았지요. 저는 평소처럼 환자복을 정리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윤태준. 입속으로 그 이름을 굴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예전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버티는 하루가 전부예요. 집에 돌아오니 전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꼭 내 마음 같더군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병원 간호사 한미정 해고 통보서. 이젠 색이 바랬는데도 그날의 수치심은 또렷했어요. 15년 전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한 환자가 갑자기 호흡이 멈췄는데 당직 의사였던 윤태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의사님, 지금 상태가 위험합니다. 제가 말렸지만 그는 제 말을 비웃었지요. 간호사가 의학을 알아?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환자는 그날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제 이름이 올라갔고 윤태준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이상하지요.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걸 보면 말이에요. 요양원 문이 열리더니 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여전했고 눈빛엔 여유가 흘렀어요. 한미정 씨, 새 환자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가락엔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지요. 빛바랜 금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정에게 태준.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이 은정이었거든요. 그녀는 그 의료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었지요. 설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환자가 그 은정 씨의 어머니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신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이건 신이 내게 준 복수의 기회일지도 몰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졌네요. 피곤한 대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 방식으로 돌보겠습니다.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나왔지요. 그날부터 환자의 약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태준 씨가 가져오는 약 봉투, 그가 직접 적은 복용 시간표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상하게도 약 용량이 계속 바뀌고 있더군요. 분명 어제는 2mg였는데 오늘은 40mg입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게 분명했어요. 그의 손이었겠지요. 의사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해치고 있었어요. 의사니까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입안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치료할 차례니까요. 며칠 동안 그 사람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환자 곁에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언제나 계산적이었죠. 약을 만질 때마다 미세하게 망설이더군요.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팔에는 멍이 자주 생겼습니다. 간호사들은 단순한 약 반응이라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주사를 잘못 놓은 자국이었어요. 고의적인 실수라는 냄새가 났습니다. 의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오후 그가 휴대폰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며칠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몰래 그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손으로 덮여 있었어요. 조심스레 꺼내서 읽어보니 용량 표시가 손으로 수정돼 있었습니다. 4mg, 40mg. 순간 손에 땀이 맺혔어요. 그건 치사량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얽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막아야 할까? 정의와 복수,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새벽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입을 열었다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밝히는 게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겁했던 과거를 되풀이하긴 싫었어요. 윤태주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웃으며 말을 건네고 의사 흉내를 내듯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그 모습이 소름 끼치게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 또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구나.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봤습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멈출 수 있겠죠. 그날 밤 요양원에 남아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투약량, 시간, 약의 종류, 주사 각도까지 모두 꼼꼼히 메모했어요. 그게 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님, 오늘은 약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보더군요.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엔 익숙한 오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저는 환자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의 얼굴에 일순간 경계가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킨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그의 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을 때 표시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4mg, 80mg. 숨이 막히는 숫자였어요. 이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무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그가 몰래 기록을 수정한 증거였죠.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이번엔 잡을 거야. 입술 사이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드디어 한 줄기의 길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거든요.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하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시선, 말투까지 다 기록했어요. 누가 보면 집요하다고 하겠지만 15년을 삼킨 사람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윤태주는 늘 같은 시간에 약을 교체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행동하더군요. 제 눈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릴 때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었어요. 하루는 그가 퇴근하며 약봉투를 가방에 넣는 걸 봤습니다. 그 손이 아주 익숙해 보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그 손으로 끝을 보겠지요. 밤마다 약재 창고에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정상 수치지만 실제 병에 든 약은 달랐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약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그 사람 정말 괴물이네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님, 어제 약 바꾸셨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말은 신중히 하셔야죠.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미 저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약병의 번호, 교체한 날짜까지요. 녹음기를 꺼내며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두시죠, 윤태준 씨.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게 웃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 이번엔 덮이지 않을 겁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되묻더군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약봉투를 들었습니다. 이 약 왜 이렇게 바꿨죠? 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어요. 저는 약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의 계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서 숨이 막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 손으로 끝내야 하나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잠든 병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윤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 손끝이 너무 익숙하게 보였지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분은 어머니잖아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말은 짧았어요. 넌 모를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모를까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제 복수는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새벽 윤태주는 내 손에 붙잡혔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바늘이 부러졌어요. 약병이 굴러가며 하얀 액체가 쏟아졌지요.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약으로 뭘 하려 했는지 알아요. 그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약을 바꿨죠? 그 이유를 대보세요.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 같았어요. 그건 어머니가 아파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프시다니?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희귀한 신경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걸 숨겼고 병원 기록도 조작됐습니다. 그 약은 통증을 줄여주는 용량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또 빠져나가려는 거잖아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내가 그날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그럼 그날의 의료사고는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저지른 죄예요. 하지만 그날의 환자는 당신이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본 건 분명 그날 당신이 막으려 했던 수술, 그건 내 아내였어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아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출산 중이었어요. 수술이 늦어졌고 난 술을 마셨죠. 겁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나는 그 여자를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게 내 죄예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면 나는 15년 동안 엉뚱한 증오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날 당신이 숨기려던 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이에요. 난 의사였지만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난 그 두 역할 사이에서 무너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품어온 분노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 주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그게 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게 뒤틀려 있었던 거예요. 그를 미워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는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고 있었네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는 곧 떠나실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요양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적어지고 창밖도 조용하네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익명의 제보가 언론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자가 우리의 기록을 파헤쳤고 그가 조작한 문서와 녹취가 연이어 보도되었어요. 그 소식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섞어 반응했지요. 검색어 실시간 순위가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더군요.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어요. 설마 하던 이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률팀이 움직였고 감사가 들어왔어요. 그와 관련된 보험사들도 계약을 중지했지요. 결국 은행권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고 누군가 외치면 군중이 따라 외쳤지요. 그의 아버지 회사에도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재벌가의 이름도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더군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이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표정은 굳었지요. 변호사들과 밤새 머리를 맞대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고 거래처 문은 닫혔습니다. 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그의 계좌는 동결되고 자산은 압류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던 방식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하고 누구는 말하더군요. 그의 아내와 집안 사람들마저 거리를 뒀습니다. 사회적 수치심은 가족에게로 번졌고 예전의 호화스런 삶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도 소문이 퍼져 고통이 시작됐지요.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소송과 조사,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는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고 증언들이 공개되었지요. 모든 증거가 쌓일수록 그의 말은 얇아졌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도 결국 공허했어요.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그의 이름은 거래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손절을 선언했고 파트너사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했지요. 그의 재산은 곧 정리 대상이 되었고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눈빛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선 여전히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예전처럼 잠들고 약은 제자리에 놓였지요. 저는 약장 하나를 정리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좀 끝나가나 보네요. 혼잣말을 했지요. 그가 파산을 선언한 뒤 그는 거리에서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회사 로비에 서성거리며 서류를 들여다보더군요. 그의 걸음은 더 이상 힘이 없었고 시선은 흐려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전과 달랐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마주쳤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더군요. 잘 지내시죠? 하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만 살짝 숙였지요.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피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한 연민을 쉽게 허락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안전한 자리에서 웃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과응보라는 말의 현실인 듯 했어요. 며칠 뒤 그의 이름으로 걸려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지요. 재산은 법적 절차로 분배되었고 가족들은 공공연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나요? 라고 말이죠. 복수가 사람이 죽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큰 대가였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약장을 닦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분필 가루 같은 흔적이 오래갔어요. 내 마음도 완전히 가벼워지진 않습니다만 어떤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건 분명합니다. 윤태준, 그는 살아남았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돈도, 사람도 잃었지요. 그가 겪은 건 죽음이 아니었지만 삶의 의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응징의 다른 얼굴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새벽 5시 저는 눈을 뜹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 조금은 덜 춥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끝났다. 이제 조용히 지낼 수 있겠네요.